싸우지도 않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있어. 전쟁 당사국도 아닌 한국이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거든. 근데 같은 상황에서 주요국 휘발유 공급은 12% 줄었는데 한국은 86%가 날아갔어. 7배가 넘는 차이야. 도대체 왜 한국만 이 모양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월급과 장바구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꽤 소름 돋는 그림이 나와. 그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한번 보자. 미국의 CSIS라는 데가 있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이슈를 분석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번 중동 사태를 쭉 분석하다가 한 나라를 딱 지목했어. 비전투국 중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 한국이야. 전쟁 당사국도 아니고 중동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이라니. 솔직히 좀 억울하지 않아?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실제 숫자가 증명하거든. 영국 더 타임스가 나라별로 피해 규모를 정리한 데이터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주요국 평균 휘발유 공급은 12% 줄었어. 12%면 좀 불편하긴 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수준이야. 근데 한국은 86%가 날아갔어. 같은 사건을 겪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7배가 넘는 거야. 디젤도 마찬가지야. 다른 나라 평균 20% 줄었을 때 한국은 72%가 빠졌거든? 전체 석유 제품 공급을 다 합쳐봐도 평균 56%가 감소했어. 절반 넘게 사라진 거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충격이 어디로 갔는지 바로 보여. 환율이야. 원달러 환율이 1,512원을 찍었거든? 1,500원대가 뭐냐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봤던 숫자야. 나라 경제가 진짜 위험할 때만 나오는 환율인데 그게 지금 다시 나타난 거야. 외환위기 때 IMF 구제금융 받던 그 시절이랑 같은 수준의 환율이 지금 뜨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어.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타격을 받는지 힌트가 되는 숫자인데, OECD 37개국 중에서 원유 의존도를 비교하면 한국이 1위야. GDP 1만 달러당 5.63배럴로 경제 규모 대비 기름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거든. 한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이라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산업이 전부 기름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야. 기름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인데 그 기름 공급이 가장 크게 끊긴 거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총 한 발 쏘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 도대체 왜 한국만 유독 이런 건지 궁금하잖아.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 첫 번째 원인이 있어. 지도를 한번 보자. 중동 지역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아주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어. 호르무즈 해협이야. 전 세계 바닷길로 실려나가는 원유의 약 20%가 이 좁은 통로 하나를 지나가거든.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원유의 고속도로 같은 건데 차선이 딱 하나밖에 없는 고속도로야.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뽑아 올린 기름이 전부 이 길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나가거든. 근데 이란이 이 고속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쳐버렸어. 전쟁이 퍼지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거지. 왜 그랬냐면 에너지를 인질로 잡은 거야. 이 바닷길 하나만 막으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이 흔들리니까 그걸 협상카드로 쓴 거거든. 나한테 함부로 하면 기름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전략이야. 그 결과가 바로 나왔어. 개전 후 고작 6일 만에 유가가 40% 넘게 폭등했거든.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72달러에서 103달러까지 뛰었어. 일주일도 안 돼서 40%가 올라버린 거야. 전쟁 전에는 67달러에서 72달러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유가가 단숨에 100달러를 뚫은 거지. 지금도 100달러대를 오르내리고 있고.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앞으로가 더 무서워. 봉쇄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랑 노무라 종합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40달러까지 갈 수 있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석유시설 자체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175달러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망인데 지금 100달러에서도 비명을 지르고 있는 판에 175달러라니. 100달러에서 140달러로, 그리고 175달러로. 시나리오가 올라갈수록 숫자가 정말 무서워져.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5% 이상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95%야. 거의 전부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에 몰려 있었던 거지. 다른 나라들은 원유를 여러 경로로 나눠서 들여오는데 한국은 사실상 이 길 하나에 올인하고 있었던 거야. 고속도로가 막혔는데 우회도로가 없는 상황인 거지. 이제 아까 그 86%대 12%라는 말도 안 되는 격차가 왜 나왔는지 감이 좀 오지? 근데 다른 나라들도 중동 원유 쓰잖아. 유럽도 쓰고 일본도 쓰고.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심한 걸까?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야. 이거 다른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거든. 그리고 더 답답한 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야. 2015년에 중동 의존도가 82%였어. 너무 높으니까 줄여보자 해서 한때 59%까지 낮추는데 성공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다시 71%로 올라와 버렸어. 10년 가까이 노력했는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거지. 중동산 원유가 싸고 품질이 좋으니까 경제 논리로 다시 돌아간 거야. 수입선 다변화라는 게 말은 쉬운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안 됐던 거야. 그래서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은 원유의 95% 이상이 그 좁은 바닷길을 지나가는 구조라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다른 나라들은 수입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한 곳이 막혀도 충격이 분산돼. 근데 한국은 한 곳에 몰빵한 채로 10년을 보낸 거야. OECD 37개국 중에서 원유 의존도가 1위라는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야. 이게 실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유가가 10% 오를 때 석유 제품 생산비가 6.3% 뛰어. 화학 제품도 1.59% 올라가고 전체 평균으로 보면 0.71%인데 문제는 봉쇄가 3개월 넘게 이어지는 경우야. 그러면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까지 치솟아. 석유에서 뽑아내는 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도 같이 뛰니까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를 만드는 공장도 전부 타격을 받게 돼. 근데 원유만이 아니었어. 반도체 만들 때 냉각이랑 세척에 쓰는 가스가 있어. 헬륨이라고. 풍선에 넣는 그 가스 맞아. 근데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 불순물 제거할 때 없으면 안 되는 핵심 소재야. 이 헬륨의 65%를 카타르에서 가져오고 있었거든. 그 카타르의 라스라판 시설이 이란 공격으로 생산이 완전히 멈춰버렸어. 지금 헬륨 가격이 최대 200%까지 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공급 차질이 6주 이상 이어지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라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삼성이랑 SK가 지금 미국이랑 아프리카 쪽으로 수입처를 분산하고 재활용 기술까지 도입하고 있는데 당장은 부족한 상황이야. 원유 문제는 그래도 우회 경로라도 있는데 헬륨은 대체 공급처가 훨씬 제한적이거든. 거기다 브롬이라는 반도체 소재는 97.5%를 이스라엘에서 가져와. 원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중동에 묶여 있었던 거야. 이 구조적 약점이 지금 우리 경제 전체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숫자로 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져. 자, 이제 이 구조적 문제가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볼 차례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원유에서 시작된 충격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보여. 먼저 장바구니부터 보자. 2026년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2% 올랐어. 3개월 만에 최고치야. 근데 이걸 끌어올린 주범이 뭐냐면 석유류 가격이야. 석유류가 9.9%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혼자서 0.39%포인트나 밀어올렸거든.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 놓인 물건값이 전부 같이 올라가는 구조야. 주유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는 모든 물건에 기름값이 녹아있는 거지. 여기에 환율까지 겹쳐. 원달러 환율이 1,512원이야.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1997년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봤던 숫자야. 위기 때마다 찍었던 환율이 지금 다시 나타난 거지.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뭐든 수입할 때 원화로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또 소비자 물건 값으로 전가돼. 결국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야. 실질 소득이 깎이는 거지. 그래서 나라 경제가 1년 동안 얼마나 크는지 보여주는 성장률, 이게 어떻게 되냐? 현대경제연구원 분석부터 보면 유가 100달러 기준으로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1.1%포인트 올라. 나라가 벌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뺀 경상수지는 260억 달러가 줄어들어. 우리금융 분석도 비슷해. 브렌트유 103달러가 유지되면 성장률 0.55%포인트 하락에 물가 0.76%포인트 상승이야.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유가가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시나리오가 있어. 봉쇄가 극단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지. 이때는 성장률이 0.8%포인트 떨어지고 물가는 2.9%포인트 뛰어. 경상수지 적자는 767억 달러, 100달러 때 260억이었는데 거의 3배로 불어나는 거야.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리는 수준이지. OECD도 이미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내렸어. 0.4%포인트 하향인데 이게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큰 폭이야. 다시 한번 한국이 가장 크게 맞는 거지.
쉽게 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 장바구니 값만 계속 오르는 상황이야.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는 최악의 조합. 우리금융 분석에 따르면 물가 충격은 상반기에 집중되고 성장률 둔화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져. 지금도 체감되지만 진짜 본격적인 충격은 아직 안 왔을 수 있다는 뜻이야. 올여름부터 내년까지가 고비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출구는 있긴 한 걸까? 일단 정부가 움직이긴 했어. 비상시를 대비해 쌓아둔 기름, 비축유가 약 200일분 있고 추경도 30조 원 규모로 준비해서 국회 통과하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했어. 원유 수입도 우회 경로를 뚫고 있어. 사우디 송유관을 타고 홍해로 돌리거나 아예 아프리카 희망공까지 대우회하는 시기지. 이렇게 해서 4월분 5천만 배럴을 확보했는데 이게 평소의 60% 수준이야. 5월에는 6천만 배럴, 70%까지 올릴 계획이고 17개국이 같이 원유 수입선을 바꾸는 공동대응에 나섰거든. 외교적으로도 움직임이 있어. 트럼프와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고 4월 10일부터 이슬라마바드에서 본격 협상이 시작돼. 이게 잘 풀리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도 있어. 여기까지만 보면 좀 안심이 되지.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야.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전쟁 전 수준인 67에서 72달러로 돌아가긴 어렵거든. 90달러 선에서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 전쟁 전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 그냥 깔리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썼어. 이번 사태를 소나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에 비유했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 중동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해놓고 82%에서 59%까지 내렸다가 다시 71%로 돌아간 나라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말은 매번 나오는데 구조는 안 바뀌었어. 결국 이번 위기가 알려준 건 하나야. 호르무즈라는 좁은 바닷길 하나에 우리 경제가 걸려있고 이 구조가 안 바뀌는 한 같은 일은 또 벌어진다는 거야. 단기 대응은 있어. 근데 구조는 그대로야. 정리하면 이거야. 한국이 전쟁도 안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유. 첫째, 전 세계 원유의 고속도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원유 95%가 묶여 있었어. 둘째,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 한 곳에 몰아놨어. 셋째, 수십 년간 에너지 수입선을 바꾸겠다고 해놓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휘발유 공급 86%가 날아가는 주요국 평균의 7배가 넘는 피해를 봤어. 이런 경제 이슈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볼 거야.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